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군사와 농업이 중요했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담당하는 농업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력은 각 나라마다 저마다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의 선비가 바라본 일본의 사회제도 이야기입니다. 에도 막부를 개창한 도쿠가와 가문은 260년이란 기간 동안 장기 집권하였습니다. 전국시대의 무사도와 풍습을 그대로 계승한 도쿠가와 가문이었기에 예전과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전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기반으로 그들은 어떻게 긴 시간 동안 평화를 유지했을까요? 강항이 외란으로 인해 일본의 포로로 잡혔을 때 기록한 강량록에는 당시 일본의 사회 구조를 자세히 기록해 두었는데 그 중에는 조선에 보내는 상소문도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에 억류되어 있었기에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후세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쓴 이 상소문은 조선에 전달되어 조정에서 논의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유성룡은 강항이 보내는 상소문을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외국에는 병과 농이 둘로 나뉘어 있다. 무릇 백성 중에 기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모두 병사로 편입시키며 그중 우둔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백성으로 삼는다. 군량은 모두 백성으로부터 수취하니 백성들은 1년 내내 힘써지은 농작물을 모두 관에 실어 보내었고 자신은 겨와 쭉정이나 초목의 뿌리만 먹을 뿐이다. 장수가 된 사람에게는 토지를 나누어 주기를 중국 조정에서 시급을 봉한 예와 같이 하며 항상 관할하는 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서 거두는 수입을 군량으로 한다. 비록 전쟁이 없을 때도 군사의 조련을 하루도 빠지지 않으며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아침에 명령을 내리면 저녁에는 출동한다. 강항이 급히 조정에 알리고 싶었던 일본의 상황은 병사와 농민이 분리된 사회, 즉 병농분리제였습니다. 이 제도는 조선 사회와 일본 사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임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당시의 조선은 양인의 신분이라면 군역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농사를 지으며 살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으로 변하여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조선은 전문 군인을 양성하여 상시 운영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백성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평소에는 농민으로 살아가며 일부만 군역을 맡아보고 일정 기일을 다 채우면 교대하여 다시 농민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비용 관리 측면과 백성들이 역을 임하는데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병농일치제는 당시 사대부들에게 당연시 생각되던 것이었는데 병농분리에 대한 당시 인식을 유형원의 말을 빌려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병과 농을 나누는 것은 더할 수 없는 큰 해악이다. 병사를 양성한 것이 적으면 유용하지 못하고 많으면 백성이 먼저 병들어 나라가 따라서 무너질 것이다. 강항이 억류되었던 당시는 히데요시가 가타나가리라고 하여 무사신분 외의 사람들이 무기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킨 직후였는데 이를 계기로 일본의 무사들은 성 주변의 상하정이란 곳에서 거주하며 군사에만 종사하였고 농민은 마을에 살면서 농사에만 종사했다 합니다. 조선이 부정적으로 보던 제도를 이용하여 어떻게 강한 군사국가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강항의 의문은 그간 조선 사회 제도가 옳다고만 생각했던 그에게 큰 이질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이질적인 사회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전투에 공이 있는 사람은 토지를 상으로 줍니다. 그 시급이 몇 주인 사람도 있고 한 성을 독차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이 없는 사람은 토지를 펌삭당하며 사람 축에 끼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싸움에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벌을 기다리지 않고 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며 싸우다 죽은 장사는 그 자제가 직을 이어받습니다. 그는 조선에 없는 시급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이 시급의 크기가 권력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토지를 받는 모습 등에서 조선의 군현제가 아닌 봉건제로 운영되는 일본의 모습을 파악한 그는 이들이 부여받은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기록합니다. 시급을 가진 사람이 그 토지를 나누어 공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면 이들은 그 토지에서 나는 것을 가지고 정예를 모아 양성합니다. 칼쓰기를 배운 자, 포를 잘 쏘는 자, 수영을 잘하는 자, 군법을 잘하는 자 등 한 가지 기회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 받아들이므로 큰 주의 수비병은 몇만이나 되고 작은 주의 수비병은 몇천을 헤아립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적괴는 여러 장수에게 명하고 그 장수는 부곡에게 명하며 부곡은 가정에게 명하는데 편성된 부대가 정병과 건조를 좌우에 취해도 남습니다. 그는 병사의 관리와 훈련이 국가가 아니라
다이묘가 직접 담당함을 알리고 이들의 서열에 따른 지위체제를 알리면서 전국 일본의 통치 방식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무사 집단의 조직도 자세히 파고들며 조선의 군사제도에 개혁이 필요함도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농민은 1년 내내 농사에 전념하여 군량을 보급합니다. 한 장수의 부하는 그 장수만의 사졸이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징병에 걱정이 없고 한 주의 창고는 그 주만의 군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군량이 결핍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 부대의 편성은 일정하고 평소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만 하면 공을 세웁니다. 조선은 임진년 이래 농민을 몰아세워 전쟁에 나가게 하므로 조금 재주 있거나 항산이 있는 사람은 뇌물로서 기피하고 가난한 백성 중에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만이 유독 국경 경비에 고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 행정이 체계적이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말하였습니다. 한 고을의 백성들 중 절반은 순찰사에 속하고 절반은 절도사에 속합니다. 한 군졸은 아침에 순찰사에 속하고 저녁에는 도원수에 속합니다. 이어 그는 일본의 병농분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본인의 삶도 주목했습니다. 앞서 일부 영상에서 그는 삶보다 죽음을 좋아하는 일본인에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억류돼 있으면서도 일본 무사들과 문답을 나누고 기록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무사들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장관이 백성들의 이권을 장악하고 털끝 하나라도 백성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장관의 집에 기식하지 않으면 의식이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장관의 집에 기식을 하게 되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한번 담력이 부족하다 소문이 나면 가는 곳마다 용납되지 못하고 사람 축에 끼이지 못합니다. 칼 찔린 흉이 얼굴에 있으면 용맹한 사나이라 지칭되어 중한 녹을 얻고 칼 자국이 귀 뒤에 있으면 달아나길 잘하는 자라 여겨 배척당합니다. 그러므로 의식이 없어 죽을 바에는 적의 진중에 뛰어들어가 싸우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힘껏 싸우는 것은 실로 자신을 위해 도모하는 것이요 주장을 위해서 개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의 천성이 처음부터 사나운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규범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본에 연행되어 조선에 돌아올 때까지의 과정을 섬난서적에 기술했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본인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 일본에 도착했을 때의 일을 기술하며 이들의 천성에 대하여 언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여 처자를 데리고 걸어갈 때 그를 비롯한 가족들은 굶주림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일본인이 히데요시의 소행을 탄식하면서 울었고 그가 강항의 가족들에게 밥을 주어 의식이 돌아왔다는 경험을 기술하였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평가를 남기길 외노 가운데도 이와 같이 착한 사람이 있었다. 그들이 죽음을 좋아하고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것은 단지 법령이 몰아넣은 것이다. 그는 천성보다는 사회 외적인 요소들의 문제라 지적하며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무사뿐 아니라 농민들의 삶에도 주목했습니다. 밭에 거름을 주어도 소출이 부족하면 남에게 빌려서라도 정해진 양을 내게 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그 자녀를 바치게 하여 하인으로 만들고 그래도 부족하면 감옥에 가두고 극심하게 수탈하여 정해진 양을 채우게 한 다음 풀어줍니다. 백성들은 풍년을 만나도 오직 겨와 쭉정이만을 먹으며 산에 올라 고사리 뿌리나 칡뿌리를 캐어 하루를 버팁니다. 외인 중 가장 불쌍한 것은 오직 소민입니다. 일본이 군사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부담을 모두 농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농분리제도의 부작용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정의 상소를 올려 일본 사회 제도와 비교하며 군제 개혁을 말하면서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기존의 병농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때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모습을 보며 일본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회구조가 만든 그들의 선택권 없는 삶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포로로 잡힌 원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때론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는 강항이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보기 시작한 조선의 선비들, 잘만 하면 두 나라가 다시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조선의 선비들은 사무라이의 사회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